오늘 첫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기일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판단되셨습니까? 이건 조문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6조 27 제2항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 자체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되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법원의 소송 지휘 재량이기 때문에 불복을 막아둔 것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여기서 걸리셨을 겁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포기했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포기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명시적 포기는 치유의 수단이지 치유가 안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지문은 이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 온 것입니다. 대판 2016도 170554 판결의 결론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갑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여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 절차 등 공판 절차에 위법이 없다. 앞 문제와 짝을 이루는 지문입니다. 앞에서는 반대 신문권 자체가 아예 박탈된 경우를 다뤘다면은 이번은 피고인을 잠깐 내보내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는 절차를 다 갖춘 경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처럼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증인이 있으면 재판장이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끝내면 위법입니다. 변호인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후 피고인을 다시 불러 진술 요지를 고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반대 신문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면 절차 전체로 보하자가 없습니다. 대판 2011도 15608 판결의 사안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건 아까 2번 지문 해설에서 말씀드린 법리 그 자체입니다. 자, 주신문에서는 술술 대답하다가 반대 신문만 나오면은 입을 닫아버리는 증인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책임이 피고인 쪽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진술은 형식적으로만 반대 신문 기회가 있었을 뿐 실질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 세워놓고 질문만 던지게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대판 2016도 17054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자,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정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미 출석한 증인까지 그냥 돌려보내야 한다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다시 부르기 번거롭고 소송 경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적법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라는 절차 위반이 오히려 다른 절차의 유연한 운용을 정당화해주는 구조입니다. 대판 2000도 3259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에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부분 그러니까 재판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 권한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 제1항에 근거한 소송법상 권리입니다. 재판장이 신문의 범위나 방식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변호인이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아예 일체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판 2020도 0778 판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번 지문 갑니다.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 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공판조서 기재가 짧다고 해서 실제 진술까지 짧았을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용 대법원 예규는 자백이 명백한 사건의 조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략한 기재를 허용하는 것뿐이지 실제 신문 과정 자체를 생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서의 형식과 신문의 실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판 90도175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은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 신문을 증거 보존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증거 보존 제도는 압수, 검증, 증인신문, 감정처럼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미리 굳혀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의 신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은 언제든 공판정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진술 거부권까지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증거 보존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대판 72도 104 판결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관련 지문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심리는 그냥 하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입니다. 증거조사도 피고인 신문도 전부 무효인 소송 행위입니다. 그러니 항소심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변호인을 붙여서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대판 2011 도육325 판결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전문법칙 파트로 넘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은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는 없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진술 자체는 제316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진술을 또 한 번 전에 들은 제전문진술, 그러니까 전문의 전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예외 규정 자체가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제전문은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전문과 제전문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대판 2000도 159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지문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압니다. 자, 증언을 거부했으니 결국 진술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선을 긋습니다.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사망이나 질병처럼 물리적으로 진술이 불가능한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증인이 스스로 진술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것이지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증언 거부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제314조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판 2018도 1 3945 판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갑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 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글로 적어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진술서와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를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제313조의 성립의 진정 요건, 즉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문자를 보낸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확인하고 그 문자를 받은 동생도 촬영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올 정보통신망법 문자정보 사건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문자 자체가 범행의 수단이라 전문 법칙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경우이고, 여기는 문자가 경혜검 사실을 전달하는 진술의 대체물이라 전문 법칙, 그 중에서도 제313조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대판 2010 도팔 735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지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에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 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 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형식은 실황조사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 실질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에 따라 현장을 재현시켜 사진을 찍고 그 진술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그건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류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술의 성격을 봐야 한다는 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판 89도 157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그렇다면 30명 학생 앞에서 한 말은 다 공개된 것 아니냐 묻고 싶으실 겁니다. 바로 답하겠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다수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그 안의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교사와 특정 학생 사이의 사적인 발언은 제3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 채록하려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봅니다. 그래서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지문은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판 2024년 1월 11일 2020도 1538 판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바로 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문자메시지 진술서 사건과 짝을 지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문자가 피해 경험을 전달하는 진술의 대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자체가 바로 그 문자를 보낸 행위입니다. 문자 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지 누군가의 경험을 진술로 전달한 대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을 규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대체물이 아니라 범행 그 자체이므로 애초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대판 2006도 56 판결 정답은 옵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나 악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육성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이 넘어지면서 나는 우당탕 소리는 애초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니 논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낸 악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이라면 역시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의사소통이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 여기서 짚어야 합니다. 대판 2016도 19843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 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 테이프에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 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녹음 테이프는 서명이나 날인을 남길 수 없는 매체입니다. 게다가 녹음자의 편집이나 조작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엄격합니다. 원본이거나 원본에서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 즉 편집이나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라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과 녹음 내용이 일치한다거나 재생해봤더니 중간에 끊긴 흔적이 없다는 정도의 법원 검증 결과는 녹취록을 정확히 옮겨 적었다는 것만 보여줄 뿐 그 녹음 자체가 최초 원본이라는 점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옮겨 적기의 정확성과 매체의 원본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대판 2008도 9414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지문 갑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령 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 명령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겉으로는 검사도 항소했으니 쌍방 항소 아니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착 명령 청구 사건 부분만 떼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서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다른 법령 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직권 파기를 하더라도 그 틈을 타서 부착 명령 기간만 슬쩍 늘리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형식적으로 쌍방 항소처럼 보여도 실질을 봐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대판 2013도구 666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집행유예라는 이익이 사라졌으니 결과적으로 불리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재심 절차의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 재심은 원판결의 잘잘못을 다시 심사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그 안에 있던 집행유예의 효력도 재심 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함께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형의 집행을 새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의 집행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심 판결의 형 자체가 원판결의 형보다 무겁지 않다면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변경 금지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판 2015도 1578의 판결 정답은 X입니다. 자, 이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여기서 그럼 장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단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묻고 싶으실 겁니다. 둘 다 아닙니다.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라는 폭을 가진 형입니다. 이걸 하나의 확정된 정기형으로 바꾸면서 비교 기준을 장기로 잡으면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해지고 단기로 잡으면 지나치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그 중간, 즉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이었으니 중간형은 11년이 됩니다. 중간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 대판 2020도 4140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문입니다.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사실이 하나 줄었으면 형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이익병연금지 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만 막습니다. 범죄 사실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는데도 선고형이 원심과 똑같다면 그것은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무거워지지 않았으니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범죄 사실에 대한 죄질이나 정상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판 2002년 2월 11일 선고 2002도 5679 판결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다룬 20개가 넘는 지문, 반대 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재전문의 증거 능력 부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개념, 그리고 불이익병연 금지의 여러 변형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신 겁니다. 조문과 판례 결론만 따로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구조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